찾아온 우리들의 인터뷰, 오늘의 푸른 남성 법률 자문위원이시자 법률사무소 상사 김근하 변호사님을 찾아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초동 교대역에서 조그맣게 법률사무소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푸른아우성 자문위원이 된 지 벌써 한 7년,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푸른아우성에 왔었던 법률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답변 드렸었고요.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라서요. 형사사건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가사사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아청법, 흔히 아청법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그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어머니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아이가 스스로 촬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성착취물이 맞냐에 대해서 좀 해석의 여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아동이 직접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를 기획하고 촬영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있으면 그 촬영을 아동이 스스로 했다고 하더라도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하게 돼서 아동 성착취물 제작자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사실 제작자가 이걸 유포하거나 이러려고 만든 게 아니더라도 일단 아동 청소년에 관련한 성착취물이 제작돼 버리면 디지털화된 이 파일이 무분별하게 다 유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피해 아동이 입게 되는 정신적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거를 시청하게 되는 시청자들도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제작자의 의도랑 상관없이 이거를 기획하고 제작하도록 지시했다면 이거는 성착취물 제작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유기징역은 굉장히 무거운 범죄거든요. 살인죄 정도 돼야 이 정도로 처벌이 되는데 그 정도로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만약 혹시라도 이런 일을 발견을 했다면 당연히 신고를 해서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아마 대부분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변호사 찾아와라. 이거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올 텐데요. 사실 저희가 가장 권장하는 바는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즉시 112 신고하는 겁니다. 사실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당한 피해가 정확하게 뭔지 궁금하기 때문에 사실은 꼬치꼬치 묻기도 하거든요. 근데 꼬치꼬치 묻는 과정에서 이제 부모의 경험이 개입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아이가 나 생식기 쪽이 아파. 동시에 나 사실 아까 옆집 삼촌이랑 병원 놀이했어. 그럼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상상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건 지금 극단적으로 예를 든 거고 실제로 그런 경우에 그러면 누가 만졌어? 삼촌이 어떻게 했어? 이렇게 어떤 닫힌 질문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연령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럼 아이들은 그 질문을 듣고 그냥 부모가 묻는 질문에 또 부모가 심각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긍정적인 답변을 네네네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진술이 바로 오염돼 버려요.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처벌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아이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범죄 피해를 진술을 한다면 아이한테서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묻지 않고 바로 112 신고를 하는 것을 아무래도 저는 권장을 하긴 합니다. 아이의 연령이나 그 가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의 어떤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물론 다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대체로는 어느 정도 피해 사실을 인지를 하면 바로 112 신고를 하면 바로 여청계로 연결이 돼서 경찰관들이 바로 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현장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초기 진술부터 현장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아이가 아주 무섭지 않은 상황에서 편안한 집에서 부모님이 같이 동석하지는 않더라도 부모님이 항상 그 공간에 계시는 그 집이라는 편안한 공간에서 여자 경찰관님들이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자연스럽게 진술할 수 있는 초기 진술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처음부터 막 누구를 찾아가서 막 상담을 받고 또는 가해자한테 확인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 112 신고를 바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의제강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 연령보다 이제 어린, 우리나라 기준에는 지금 이제 많이 알려진 만 13세 미만의 아동하고 동의하에 그 아동이 동의한 성관계를 했을 때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강간이라는 게 폭행 협박에 의해서 성관계를 했을 때 그게 이제 강간이 되는데요. 만 13세 미만의 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숙해서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봐서 강간하고 동일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면은 지금 이제 변경된 나이로 14살, 보통 만 13세 미만인 어린이들이어서요.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남녀를 불문하고 둘 다 서로에게 의제강간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되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건 좀 이상한 상황이 됐는데 사실 이걸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둘 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만 13세 미만 의제강간이 각각 성립하지만 사실은 만 14세 미만이어서 둘 다 형사처벌이 안 되는, 그래서 서로 형사처벌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물론 어머니는 한쪽이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결심을 한 거지만 이제 아동들 조사를 해보면은 사실은 이게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한쪽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이제 분석해서 확인해낼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아무 문제가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한쪽에서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남자아이가 그랬을 수도 있고 여자아이가 그랬을 수도 있고 누구든 그랬을 수는 있는데요. 그랬으면은 만약에 가해한 자가 만 14세가 넘어가는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아이라면 형사처벌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년보호처분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무거운 처분이 이제 소년원에 가는 그런 처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심각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소년 14세 미만이어서 촉법소년이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야 되는 아이지만 심각한 상황에서는 소년심사분류원으로 분류가 돼서 거기에서 최대한 보통은 한 달 정도 거기에서 사실상 구금 상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아이의 어떤 성행이라든지 반성을 하고 있는지 뭐 생활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사실상 구금 상태에서 아이를 분리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어떤 절차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빨리 크게 알려야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을 해서 크게 알려야 되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보안 요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크게 소리를 치고 그 CCTV나 이런 것들로 동선을 파악해서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피해 상황을 주변에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요. 왜냐하면 특히나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하는 사람들은 빨리 도망치거든요. 최대한 빨리. 근데 그 자리에서 그걸 잡지 않으면 그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거물들을 이제 은닉할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사실 그 현장에서 주변 분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최대한 그 가해자를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특히나 대중교통 나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워낙 최근에도 이제 묻지마 범죄들이 너무 심각한 범죄들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는 지하철, 대중교통, 뭐 버스 이런 데서 일어나는 어떤 뭐 그런 심각한 신체를 위협하는 또 뭐 촬영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좀 많이 느끼시잖아요. 특히나 이제 만약에 카메라 촬영 같은 어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에서 이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피해가 아니더라도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신변 보호나 심리 치료나 이런 것들 이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좀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충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괜찮다 하면서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 방어 기제로 괜찮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지만 사실은 내면에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뭐 나라의 지원을 받은 심리치료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또는 이제 개인적으로 심리치료를 한번 받아보시거나 이런 것들은 범죄 피해자로서 꼭 하셔야 되는 일 같습니다.
내가 거기에 실제 대상자가 된 게 아니라 어떤 그 음란 영상물에 내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 그런 경우에도 우리 이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만약에 이걸 가지고 협박하잖아요. 보통 괜히 그걸 만들지를 않거든요.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강요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영상 뭔가를 촬영해서 나한테 보내라든지, 뭔가 어떤 너 가서 이거 가서 뭘 해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강요한 경우에는 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래서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을 사실 신설을 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냥 단순 음란물 배포여서 사실 형사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았는데, 이게 이제 기술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실제로 피해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법 개정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당하시면 이 사람이, 이 가해자가 이런 식으로 형사처벌이 된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마찬가지로 사실은 112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112 신고를 해야 되냐면, 상대가 내가 고소하거나 뭔가 이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을 알아버리면 휴대폰이든 뭐든 다 없애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게 드러나지 않게 재빨리 신고를 해서 이제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신고를 하시더라도 이 증거 자료들은 남겨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찰이 가해자를 잡아서 뭐 아무렇게나 다 막 사람을 할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법원에서도 영장이 나와서 저 사람의 휴대폰, PC 이런 것들 전부 다 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 그런 피해를 입으셨다면 근거 자료를 꼭 확보하시고 그냥 신속하게 112 신고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12 신고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조치에 대해서는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12 신고를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거는 아니고,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뭐 혹시 또 뭐 어떤 청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조력들은, 법률 조력은 일단 112 신고를 하고 먼저 초동 어떤 조치를 해놓은 다음에 충분히 그 다음에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휴대폰이나 PC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압수가 되고 나서 사실은 많이들 두려워하시는 게, 이게 뭐 어디인가에 숨어 있어서 또 나를 괴롭힐까, 이런 것들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경우에 보면은 사실 이제 수사기관에서 PC나 휴대폰들을 압수를 하고 나서 포렌식을 쭉 하면은 이게 이제 업로드가 되거나 클라우드에 저장되거나 했었던 기록들을 사실은 상당 부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수사기관에서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해당 기기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아예 몰수를 해서 폐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인이 사실은 피해자가 사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증거자료 확보하고 신고해서 빨리 증거자료 확보될 수 있게끔 수사에 협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사실은 좀 비슷한데요. 이제 대처 방법들은 비슷한데,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했다가 나중에 유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또는 이게 그 해당 영상물이 아니라 복제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는 이렇게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영상물을 촬영한 경우에 7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제정되어 있었는데, 자꾸 이런 뭔가 변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동의했지만 나중에 반해서 유포되는 경우, 그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법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복제물의 복제물 전부 다 포함될 수 있게끔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리벤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보통은 이제 동의하에 찍었으면 헤어졌으면 삭제되고 별 문제가 안 되는 게 사실은 이제 많을 텐데, 이게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이 사람이 이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들고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이걸 가지고 강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게 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훨씬 무겁게 처벌되거든요. 점점점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군다나 일반 협박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일반 협박은 형량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에요. 근데 이거를 특히나 성 관련 어떤 영상을 가지고 협박한 거는 그 무게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냥 아예 하한이 1년 넘어가는 걸로 무조건 1년 또는 3년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규정이 돼 있어서 굉장히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네. 성범죄 이런 성영상물하고 관련해서 협박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처벌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경우에 안 했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 확실한 증거가 사실 필요한데요. 좀 구별을 해야 될 것은 성희롱 정도 선이랑 어떤 강제추행이나 일단 성범죄로 나아간 경우를 좀 구별하긴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상사나 뭐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면 그냥 일어나는 그냥 성희롱 정도, 예를 들면 그냥 말로 하는 성희롱 정도는 사실 형사처벌 대상이나 어떤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의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직장 자체에, 그 회사 자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게끔 또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제 의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희롱 부분에는 어쨌든 이 직장 내에서 이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장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걸 넘어서서 실제로 신체적 접촉을 만진다거나 뭔가 이제 성범죄로 나아갔다, 이건 이제 회사 내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고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냥 뭐 한 말인데 뭐, 그리고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어 뭐, 그리고 안 만졌어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대해서 진짜 요새는 휴대폰에 녹음이 워낙 잘 되고 당사자 간 대화는 녹음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일단 녹음 버튼부터 눌러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꼭 어떤 현장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사실 성희롱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수시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뭐 직장 내에서 일하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문자 메시지나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괜히 기분 나쁘고 불쾌하다고 막 나가버리고 이러시지 말고 캡처를 잘 해두시고 그냥 거기에 그냥 온전하게 계시는 게 자신을 보호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잘 준비를 해야, 증거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그 사람한테 그에 맞는 책임을 묻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서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좀 처벌이 어려운 경우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몇몇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한 10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13번째 생일날이라든지 우리 할아버지 칠순잔치 날이라든지, 그때 칠순잔치 날 캐나다에 계시는 우리 고모부가 오셨다든지, 가족들이랑 같이 오셨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고소가 들어갔을 때 이제 가해자가 예를 들어서 나는 거기 참석을 안 했다든지 뭔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것들을, 이제 명백하게 거짓말인 것들을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유죄의 심증이 이제 점점 높아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어떤 사실은 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할 수 있을 만큼 기억이 좀 명료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 명료합니다. 실제로 그런 범죄를 당했으면 잊을 수가 없는 기억이기 때문에 사실은 명료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좀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두 번째는 또 그때 당시에 어떤 이제 그런 고통을 호소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저 오빠가, 사촌 오빠가 이렇게 했는데 너 진짜 너무 기분이 나빠 이게 했는데, 엄마가 그렇다고 어떻게 내가 고소까지 하니, 가족 간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대화가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이제 가족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사실은 그때는 못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주실 수 있는 주변 분들이 있는 경우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고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사과를 받은 내역이 있으면 좋기는 하죠. 녹음이라든지 문자라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용서를 구한다, 이런 이유의 이제 어떤 증거들이 있는 경우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블로그 글이라든지 비밀 일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디지털로 이게 내가 언제 작성했는지가 나오는 단순히 그냥 메모장에 그냥 몇 날 며칠 쓰는 것도 물론 일기로서의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그때 당시에 어떤 본인의 어떤 고통을 기재해 놓은 어떤 글이라든지 친구한테 보낸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그게 이 잘못한 사람을 이제 응징할 수 있는 이게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좀 그런 아주 안타깝긴 합니다. 대부분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고 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자료들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무고 그러니까 허위사실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역으로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지 그나마 어떤 우리가 자료를 어떻게 이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출하더라도 실제로 감형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한테 어떤 뭐 처벌을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라든지 뭐 이런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게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 내가 뭐 이렇게 뭐 반성하고 있다, 나 이렇게 공부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러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뭐 본인들의 어떤 뭐 만족을 위해서 제출한다면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직업적으로는 변호사로 살고 뭐 집에서는 애들 엄마로 살고 그냥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접하는 사건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를 알고 찾아오시는 사건들이니까 이제 그 정도의 사건만 접하고 살았으면 사실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좀 안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상담들을 프로나우성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니까 이게 정말 이제 전체적인 사회 전체의 성인식 개선이 진짜 필요하다. 그리고 프로나우성이 그걸 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 안에서 이제 어떤 위원으로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할 일이 더 많고 저도 그걸 위해서 또 도와드릴 것이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자문위원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저도 제 일 열심히 하면서 이제 어려운 일 겪으시는 분들, 힘든 일 겪으시는 분들 그냥 같이 상황에 공감해 가면서 열심히 그냥 살아갈 계획입니다.